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유림입니다. 예, 여러분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일부 의견들을 좀 주시기도 하는데, 화면이 이렇게 좀 같이 생생하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덜어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태가 좋으면, 예, 뭐, 붓기가 없거나, 예, 또 얼굴 상태가 괜찮다라고 인식이 되면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니까 예,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 차시부터는 우리 행동주의 이론에 관련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이라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그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파블로프의 실험 내지는 스키너의 학습 이론, 뭐 다양한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이나 어떤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라 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리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교재를 보시게 되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59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선 차례를 보게 되면 행동주의 이론에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학습창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세 번째는 반드라의 학습 이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세 학자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행동주의 이론이라 하는 것은 초창기에 행동주의자들의 어떤 심상, 느낌, 마음, 그리고 의식 이런 개념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관찰하고 측정.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인간의 외적 활동을 강조하지만 행동 반응에 있어서의 유발, 그래서 자극이라고 하는 어떠한 매개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상과 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어떤 게? 다른 심리학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심상, 그래서 원형이라던가 그림자라던가 아니면 무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캘래야 캘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거기에 어떠한 이제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선행 조건,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우리 여기 그 고전적인 부분의 행동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학습 이론,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러면은 이 머릿속에 두뇌 속에 지식이 얼만큼 남아 있었냐라고 하는 평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 적응할 때도 보면 처음에 어떤 과제물이라던가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공부하는 패턴을 좀 알게 되면 어때요? 쉬워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학습 이론이라 하는 것도 역시나 인간의 내적 어떤 가정에 관심을 갖고 학습된 내용에 대한 생각, 행동, 기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행동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내적인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선행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행동이 형성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에는 우리가 인간의 내적 과정에 관심을 갖고 학습된 어떠한 행동은 사고, 기대, 정서 이런 게 의해서 형성이 되면서 관찰 가능한 학습,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행동을 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았어. 그러면 좀 대단한데?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우러러 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처럼 하면은 우리도 성공 가능성이 있겠구나. 열심히 살면 보상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 때는 잘 안 됐지만 내 자녀들을 저런 식으로 키우면 우리 자녀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뭐예요? 예, 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간의 행동이 형성되거나 변화하는 과정에 다양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학습에 형성되는 두 가지 기본 과정은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 보이시나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예,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 형성 이론,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인 조건하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대상이 만족하는 자극, 그래서 중립적인 자극을 연결할 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조작적인 조건하라고 하는 건 어떤 자극과 연결된 연상보다는 강화를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극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자극이라 하는 것은, 자, 내가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를 시켰어요. 그럼 다음부터 내가 화장실 청소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조건, 자극과 연결된 연상,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옆에 친구가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혼났어요. 혼나다 보니까는 엄청 어때요? 사람들한테 창피도 당하고, 뭐, 다른 많은 친구들한테 막, 앞에 서가지고 막 주눅이 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나는 그거를 봤을 때 어때요? 그 창피함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나도 열심히 어때요? 과제를 그냥 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자극과 연결된 연상, 그래서 강화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 조작적, 그래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은 그야말로 우리가 행동, 관찰, 그래서 타인의 어떤 모범적인 부분, 타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굉장히 중한 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면 저렇게 처벌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찰된 행동이 행동적인 재상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인지적 가정에 의해서 먼저 형성됨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전적, 조작적 사회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블로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파블로프는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을 창시한 학자입니다. 자, 파블로프는 1849년 중앙 러시아의 리아잔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시골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젊은 파블로프는 서구의 과학 저작물로의 러시아의 번역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예, 다인의 종의 기념 있잖아요. 종의 기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 그 여기 목사님의 길을 포기하고 대신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물 생리학자에 의하게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 대해서 뭐예요? 개 실험을 우리가 좀 굉장히 파블로프의 실험에서는 유명한데 자극과 반응이라는 관계를 최초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904년에 소아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을 받기도 했고 파블로프는 본인의 심리학자가 아니라 생물학자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생물학자와 심리학자의 차이는 뭘까요? 심리학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마음의 어떠한 치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지만 생물학자, 생리학자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라고 분리를 보는 거죠. 심리학자는 인본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 생리학자는 어때요? 과학자의 어떠한 이제 계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때요? 과학자라고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파블로프는 체면술이나 편집증 이런 것 같은 심리학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지만 초기 학습 이론에 매우 귀중하게 기여를 했고 또 파블로프의 개 소화 기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개가 침을 막 흘리면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소화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개를 침을 많이 흘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처음에는 먹이를 줘요. 그래서 먹이가 딱 나오면 걔가 침을 흘려요. 근데 그 먹이를 주는 순간에 딸랑딸랑딸랑 종을 쳐요. 그러면 종이 어떻게 돼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늘 종을 칠 때마다 먹이를 주니까 이 개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소리만 들려도 개가 침을 막 흘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무슨 이론? 예, 무슨 이론? 금방 얘기했잖아요. 조건하라고. 예, 고전적 조건하라고. 자, 그래서 이 그 파블로프는 요런 실험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파블로프가 개의 소화 기능에 관심을 갖고 소화액 분비에 대한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을 주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친 것인데,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질질질 흘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자 연구의 방향이 바뀌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서 행동주의 이론의 기틀을 잡아서 고전적인 조건 형성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87세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블로프의 생애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고전적인 조건하라고 하는 것은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뭐 우리가 파블로프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겠구나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한 게 아니라 어떠한 무슨 과학자든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큰 성과를 얻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생활하시다가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내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도구를 이용할 때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이거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면서 우연찮게 계기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히트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나씩만 발명을 해도 돈방석이 앉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예. 자, 그래서 파블로프는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개에 대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 타의 분비 실험을 위해서는 개가 서 있도록 장치에 이렇게 어떤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개가 침을 흘리면 그 튜브를 타고 그 침이 흘러나오는 걸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죠. 침을 모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블로프는 개에게 무조건적인 자극인 고기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딸랑딸랑딸랑 치면은 이와 같은 실험에서 반복한 결과 개에게 고기가 없이 종소리만 들려줘도 타액이 흘리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에게는 무조건 자극이 음식을 주었을 때 무조건 자극은 타액 분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유로 개들은 음식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침을 흘리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조건화로 돼가지고, 계속 이제 종소리만 나도 침을 흘리는데, 종소리를 아무리 쳐도, 이제는 먹이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자연적인 속어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종소리 들리기 전에 매번 음식을 주면서 같이 연동을 시켰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종소리만 들려도 침이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가지고 종소리만 치고 먹이를 안 줬다라고 하면은 그 강화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반응이.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관되게 어떠한 훈계를 할 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너는 당연히 네가 예를 들면 칭찬을 하는데 스티커를 준다거나 또 잘못했을 때 벌을 준다거나 했을 때 일관성 있게 하면 이 아이가 어때요? 내가 칭찬을 받을 일이 있으면 늘 보상으로 스티커를 주면서 그 스티커를 채우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보상을 받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칭찬을 칭찬으로만 끝나고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어때요? 내가 굳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준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 행동이 빈번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자, 걔도 마찬가지 이런 게 실험에서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강화를 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소리에 관련돼서 타액 분비, 그래서 개에게 무조건적인 자극이 됐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떠한 이제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 되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블로프 개 실험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건데요. 이런 그 개에게 타액 분배 실험에 의해서는 개가 서 있도록 하는 거, 금방 이 장은 했는데, 죄송해요. 자, 자,
우리가 자극 일반화라고 하는 거, 교재 97페이지입니다. 자, 자극 일반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자극 조건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유사한 다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종소리에 침을 흘리게 된 개의 유사한 소리가 들리면 개는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소리가 조건 자극으로 사용했다면 이 소리는 유사한 종소리에도 조건화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자극에 사용된 종소리가 유사할수록 일반화는 그 정도가 더욱 강화되고 다를수록 일반화의 정도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 자극 일반화라고 되는 거고요. 변별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건 자극, 그래서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하지만 점차 변별력이 생겨서 자극을 변별하게 하는 반응을 가지게 되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차이를 두는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동물은 자극을 구분해서 반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종소리에는 강화를 제공해서 두 번째 소리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별력을 갖게 돼서 첫 번째 소리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걔들도 어떻게 돼요?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변별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거나 또 덜 위협적인 결과를 성취하려고 할 때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제 인간은 변별 자극을 통해서 자신의 외부 체계를 어떠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자, A라고 하는 그룹과 예, B라고 하는 그룹에서 내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중간에 서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까요? 아르바이트? 이제 첫날에는 몰랐어. 첫날에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이제, 뭐, 우리가, 시급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시간당 만 몇백 원이죠? 시간당, 우리는 이제 한 사람, 이게 나라고 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가는데 A 기간에 갔더니 여기는 1,500원을 주고, 예, 1,500원. 그리고 여기를 갔더니 11,000원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11,000원. 예. 근데 처음에는 얼마를 준다는 소리 안 하고, 2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일을 끝나고 나서 돈을 받았는데, 11,000원을 받았어요. 21,000원을 받았어요. 2시간이 끝났더니 여긴 22,000원 주는 거야. 어, 이게 무슨 차이지?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딱 여기에 내가 중간에 섰을 때, 아, 지난번에, 이쪽으로 갔더니 21,000원을 줬는데, 여기는 22,000원을 줬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어디로 가야 돼요? A예요, B예요? 네, 당연히 B겠죠. 자, 그럼 B를 갔는데, 2시간을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돈을 이제 우리가 수급을 하는데, 여기는 다시 21,000원이야. 근데 여기 22,000원이야. 그럼 뭐지? 혼란이 있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어저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룹은 22,000원을 받았고 나는 21,000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선택을 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왔어. 근데 여기가 오늘은 더 많이 주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이 혼동이 오죠. 자, 이런 혼동에 있어서의 변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분은 여기에 있는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걸 뭐예요? 왜 여기에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는 11,000원 아니 11,000원 주고 1,500원을 줬느냐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자 여기에 첫날을 일을 했을 때 시간당 우리가 11,000원을 준 거는 일의 강도였다라고 결과를 냈어요. 자, 둘째 날도 일의 강도를 보니까 첫날은 여기가 11,000원에 대한 일의 강도였고 둘째 날은 여기가 11,000원에 대한 일의 강도였다라고 보면 자, 그러면은 이 금액이 확정되는 이유는 일의 강도 그리고 일의 강도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에
하루 종일 8시간을 서서 일을 하는 그룹이었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사람은 일의 강도가 그렇다라고 하면 변별력은 뭐예요? 2시간의 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일의 어떠한 그 강도 이런 것을 내가 변별력으로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화에 대해서 분별 자극, 그래서 어떤 것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자극,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사람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거나 덜 위협적인 결과를 성취하려면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인간은 변별 자극을 통해서 자신의 외부 세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떠한 이제 인생을 살 때 보면 손해만 맨날 보는 사람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성과로 이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맨날 죽어라고 일을 해도 맨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게 벌써 내 마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 실험에서 종소리 치면은 계속 먹이를 줬는데 어느 날 먹이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계속 쳤다. 그런데 이게 어때요? 종소리만 치다 보니까 개도 어때요? 이제는 먹이를 주지 않네? 라고 하면서 점점 점점 침 흘리는 양이나 횟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를 갖다가 소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거란 조건 반응이 형성된 후에라도 무조건 자극, 음식을 주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반복만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조건 자극, 종소리만 계속 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거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자극을 생략하고 조건 자극만 계속 제시하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점차, 예, 뭐예요?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약화돼서 결국에는 소멸하게 되는 걸 우리는 소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변별 자극, 일반 자극, 소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념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기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개념의 자발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교재는 98페이지입니다. 자, 소거된 학습 행동이 자극의 조건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 자, 그래서 학습된 행동이 소거된 후에 음식물, 무조건적인 자극을 개에게 주면은 종소리 자극을 들려주더라도 처음에는 종소리만으로 침을 흘리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또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조건화가 주어진다면 조건화의 반응이 회복되는데 이런 것을 자발적인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은 소거가 됐다가 다시 종소리를 치면서 먹이를 줬을 때는 뭐라고요? 자발적인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 자발적 회복의 개념은 약물 중독에 있어서도 우리 회복된 마약 중독자, 그래서 마약과 강한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극을 접하게 되면 마약에 대한 충동,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마약에 한번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면 계속 어때요? 그 생각이 나서 마약을 투여를 하고 싶죠. 그러다가 마약에 이제 어떠한 치료를 받거나 어, 마약을 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내가 끊어야지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마약을 접하게 되면 어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든 어떤 동물이든 파블로프의 이렇게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은요,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이런 여기에 같이 조건 형성의 이론이 이렇게 부합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전적인 조건 형성의 이론의 평가를 보시게 되면 파블로프는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에 있어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에 기초를 해서 제공을 했고요. 다양한 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환경적인 조건을 무조건적인 자극과 연결시킴으로써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어떠한 그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파블로프는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에 있어서 인간의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를 보고 놀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매우 강력한 일반화된 어떤 개에 대한 공포를 어린 시절에 느꼈다라고 하면은 커서도 개에 대한 공포는 계속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에 있어서 인간의 부정적인 행동, 그리고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파블로프의 실험에 의하면 뭐 개뿐만이 아니라요. 그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예, 비둘기 집 상자로 만들어서 비둘기가 그 상자 안에서 움직이다가 발을 레버를 딱 건드리는 순간 먹이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의 그 상자를 만들면 비둘기는 본인이 이거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발로 갔다가 툭 만졌는데 먹이가 쏟아져 나오네. 근데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처음에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발로 턱 건드렸더니 먹이가 또 쏟아져. 요거 봐라.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계속 이제 레바를 발로 이렇게 눌러서 먹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 뭐 애완견, 그리고 이제 반려견 이런 것들 많이 키우시죠. 그러면은 강아지가 배변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빨아먹는 물 있잖아요. 그거를 혀로 이렇게 한번 살짝 했는데 물이 똑똑 떨어진다. 그러면 그 강아지는 뭐예요? 조건 형성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학습시킬 때는 이런 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소거라던가 어떠한 그 행동에 있어서의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먹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주인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조건화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 또는 부정적인 부분 이게 학습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예,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조건 형성 이론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 형성 이론의 이제 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 기쁨, 행동들은 모두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행동들은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습득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요? 예, 양육자의 어떠한 생활 패턴이라던가 양육자의 그 케어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인성이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성장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이나 정신분석 과정 없이 학습 그 자체로만은 부정적인 행동에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전적인 조건 형성이 나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행동을 다시 조건화로 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파블로프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한테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부모들이 원하는 아이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되라고 부모가 시키면은 애를 의사로 만들 것이고 또 뭐 변호사를 만들겠다라고 부모가 요청을 하면 변호사로 만들어줄 거고 과학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과학자로 만들어주겠다. 범죄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범죄자까지도 만들어주겠다. 왜? 너무 자신 있는 예, 조건 형성 이론. 그래서 이 학습된 아이들을 예,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습 이론에 따라서 이 아이의 어떤 이제 미래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 형성 이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 형성 이론을 한번 봅시다. 스키너의 생애를 보게 되면 스키너는 1904년에서 1990년까지 사셨어요. 오래 사셨죠. 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법관인 아버지와 따뜻한 성품을 지닌 어머니의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일정한 어떤 행동 규칙을 세웠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자녀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교육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행동에 관련된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이론의 스키너의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양육 방식 그대로 자신의 심리학 분야에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만들어지긴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키너 상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에 쥐와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나 쥐를 레바를 건들게 되면 먹이가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스키너 상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자, 스키너가 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게 동물에서 이제 인간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자 아버지가 원했던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문학을 선택해서 해밀턴 대학에서 영문학과에 진학을 했고 이후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학을 공부하기로 했지만 예, 인간을 묘사하고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체계적인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생각해서 하버드 심리학과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심리학 교수로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나름대로 조작적 형성 이론의 대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스키너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선행되어야 하는 인간에 대한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활발한 이제 기술 활동에 있어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로 칭송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보시게 되면 조작 행동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응의 결과가 유익하면 출현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어떠한 이제 문제가 어떠한 행동에 있어서 이거 괜찮은데 보상이 괜찮은데 하면 어때요? 행동에 빈번한 게 계속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좋은 거는 계속 좋은 것 쪽으로 뭐예요? 나한테 시너지 효과가 된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전파를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심부름을 잘하는 어린애가 칭찬을 받으면 칭찬이라는 광화물에 심부름을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부름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불리하거나 비강화가 된다면 어때요? 재발할 가능성이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심부름 했을 때 우리가 칭찬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구두를 출근할 때 닦아 놓으면 아빠가 뭐예요? 어, 아빠 구두를 닦아줬으니까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 너무 신나서 어때요? 그 다음 날도 똑 닦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구두를 닦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500원짜리 동전을 자꾸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계속 닦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돈을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그 발생 감소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스키너 상자. 먹이에게 이제 그 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지렛대 이런 거를 훈련시키도록 예,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정 장치 상자인데요. 스키너 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게 되면 그 음식물의 결과가 지렛대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렛대 근처에 머무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뭐예요?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지렛대 앞에서 계속 누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조작적 조건하에서 지의 행동은 광화물이 산출된다는 점에서 환경적인 조작이 되는 거고, 조작적 행동이란 자발적 또는 의도적인 어떤 행동의 결과에 있어서 조작적인 조건 형성이란 조작적 행동에 대한 조건 형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적 조건하에 보상에 관련된 행동은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스키너는 인간 행동을 단순한 반사나 조건 반응에 구성되지 않는다고 믿고 조작적인 조건 형성에 행동 수정이 활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면 나름대로 주변 환경이 더
환하고 더 넓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화내는 것보단 뭐예요? 이왕이면 웃으면서 좀 더 주변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는 게 나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나고 아주 무서운 얼굴로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말을 안 걸죠. 그러다 보니까 환한 얼굴만 환한 미소만 보는 사람들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나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하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간 생활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조작적인 조건 행성, 저기 행동, 이런 것들이 행동에 미친다. 내 주변에 행동에 미친다라고 하면, 자, 내일부터 우린 뭐예요? 매번 아침마다 시식 한번 웃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주변 사람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의아해하죠. 그다음 날도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뭐예요?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참 밝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왠지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해피 바이러스를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옮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동에 대한 수정,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조작적 조건 하에 관한 그 중심 원리는 강하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 그래서 조작적 조건 하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행동의 그 결과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것과, 그 반응의 결과는 그 반응을 증가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그런 반응에 있어서의 결과를 초점을 둠으로써, 강화에도 우리가 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정적인 건 뭐예요? 좋은 감정인 것 같아, 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제 사회복지에서 제일 힘든 게 애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 1급 시험에 너무나도 잘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 이론이.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적이라는 것은, 예, 그 좋은 에너지, 좋은 거를 더 좋게 강화시키는 거고, 부적 강한 건 뭐예요? 나쁜 부정적인 거를 더 부정적으로 강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정적 강화는 즐거운 결과물이 나오고, 부적 강화는 혐오를 제거하기 위한 부적 강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공통된 것은 강화된 반응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 강화의 예를 보게 되면, 부모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는 칭찬을 해 주는 것을 긍정적인 보상을 통해서 그 행동이 지속되고 증가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받아쓰기 100 점을 맞았네. 부모님이 어때요? 칭찬을 해 주면서 게임기를 사 줬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음에도 시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예, 본인이 노력을 막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결과물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정적 강화. 그렇다고 하면 부적 강화는 뭐예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거나 과제물이 우수한 학생에게 청소를 면제해 주거나 훌륭한 과제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적 강화는 뭐예요? 그래서 어 자, 열심히 하게 되면 너네 전체 이 반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A4 용지 과제물 10 장에서 5 장으로 줄여 줄 거야. 예. 그럼 뭐예요? 강화물이 원래는 많았지만 그 강화물이, 근데 칭찬을 이거를 더 칭찬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잘한 사람은 이 과제물에서 50%, 예, 그 과제물을 줄여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혐오, 자극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업에 발표를 잘하거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 좀 잘했을 때 면제해 주는 거, 이걸 갖다가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형태의 강화라고 하는 1 차적인 강화와 2 차적인 강화가 있는데요. 1 차적인 강화라고 하는 것은 강화의 속성을 지닌 대상에게 유기체에게 주는 보상, 학습과는 무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칭찬이라고 보면 돼요, 칭찬. 자, 그리고 1 차적인 그 강화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거나 목마른 새에게 물을 주는 것.
이거는 뭐예요? 1차적인 강화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1차물이라고 보는 거고 2차적인 부분은 보존적인 어떠한 그 강화물이기도 하는데 이 2차는 어떤 물질 실제로 있는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그 토큰이라던가 어떠한 그 상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에 대한 그 2차적인 조건의 강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건화 역사에서 1차적인 강화물이라고도 하면서 조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학습되는 그 어떠한 물건들, 1차적인 것은 칭찬, 보상,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돈, 관심, 인정, 호의, 칭찬, 뭐 애정, 사회적인 승인, 이런 것들이 2차 강화물의 인간의 행동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키너의 조작적인 조건 형성에 있어서는 그 강화의 1차물, 2차물에 대한 강화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처벌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을 합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 자극을 제거하거나 유쾌한 자극을 철회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린 처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부적 강화와는 다른 개념이죠. 부적 강화는 반대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 강화는 혐오를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따른 처벌, 유쾌한 자극을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처벌에 있어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 정적인 건 뭐예요? 예, 에너지가 아까는 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를 더 강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지금도 정적 처벌이라 하는 것은 불쾌한 자극을 제공해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적 처벌이라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제한함으로써 행동을 악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벌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행동 교정에 있어서 행동 수정을 위해서는 제공된 정적 또는 처벌, 부적 처벌로 인해서 정서적인 반응이 조건화되거나 또는 역기능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벌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역기능적인 정서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완전 행동의 어떤 수정을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더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벌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자, 처벌의 예를 보시게 되면 어려서 부모로부터 혼난 경험이 많은 성인은 본인이 아버지와 유사한 경험을,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남자 들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정서적인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 아버지한테 혼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본인하고 비슷한 이제 그 연배나 조금 아버지랑 비슷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나의 아버지 옛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그거를 회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렸을 때 과거에 자기의 회상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처벌의 어떠한 그 정서적인 반응까지도 보여준다라고 보는 거고요. 처벌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나쁜 감정을 갖게 해서 해피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신호등을 가는데 자동차에 막 이제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횡단보도를 갈 때, 자,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불이 이제 건너가라는 신호에 내가 달렸어. 그러면은 무슨 처벌이 나와요? 나한테. 예, 벌금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처벌. 그래서 뭐, 뭐죠? 어, 그 신호등 위반이면은 점수 20점인가 30점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벌금 내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계속하게, 이제 한 번, 10만 원을 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나는 그 신호등에 내가 신호를 무시하고 또 갈 수 있을까요? 나한테 처벌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을 어때요? 안 하려고 그 행동을 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처벌이 우리가 생각 외로 주변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법규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규율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처벌 또는 어떤 그 법규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덕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법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가 그 질서를 유지하는 틀에서 우리는 모든 게 좀 정리가 되는 거지. 이런 사회 법규를 무시하고 이 뭐 처벌이 있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안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벌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법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사법적인 처리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민법적인 처분을 받는다거나 어떠한 규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기에 따른 상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처벌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자, 지속적인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주차 관련해서 법규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런 CCTV로 보게 되면 우리는 뭐 사람이 일일이 감시 감독하지 않아도 CCTV로 다 이렇게 그거를 분별 있게 선별을 해서 처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100km인데 120, 150km로 갔다. 그러면은 딱지막 날라오잖아요. 이게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이런 게 바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규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법을 지키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조적적인 조건 형성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속어도 역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강화된 행동이 더 이상 강화된 결과를 갖지 못해서 차후 그 행동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자극이 있어도 특정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강화되지 않아서 조건 반응이 약화되는 것, 제거되는 것. 이걸 속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어의 원리는 주어지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이전에 강화된 반응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유사한 상황에서도 같은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보게 되면 강화 계획이라 하는 것은 전달되는 어떤 조건이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강화냐, 또 연속적인 강화와 또 간헐적인 강화냐. 그러니까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급여 받으시죠. 일을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잖아요. 이거는 연속적인 강화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나의 뭐의 노동력을 다른 데 가서 소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 급여라는 걸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 그러면 간헐적인 강화는 뭐예요? 자, 우리가 1년 12달을 근무를 해가지고 정말 이제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데 연말에 성과가 좋았다고 하면서 회사의 대표가 뭐예요? 보너스를 줬어요. 자, 보너스를 준 거는 뭐예요? 간헐적인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기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를 준다. 6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를 준다. 이거는 간헐적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속적 강화는 특정한 행동이 학습화될 때까지 반응이 있을 때까지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이고 첫 반응이 유발하기 위해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속어가 쉽게 일어나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10번을 하면 10번을 예를 들어서 10번의 어떠한 학습 효과로 인해서 10개를 다 달성을 하면 11번째는 강화물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또 10개를 쭉 하다가 또 21번째 강화물을 한 번 줍니다. 자, 이렇게 특정 강화를 이렇게 유발하기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거를 10번, 20번 했는데도 왜 나에게 어떤 강화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소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헐적 강화 금방 이야기했죠. 부분 강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간격이나 비율에 따라서 강화를 주거나 고정적 또는 가변적인 강화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간헐적인 강화라고 보는 거고요. 자,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계속 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일부만 강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헐적 강화 계획은 기본적으로 4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작적 행동이 학습되고 유지되는 비율은 강화 계획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강화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강화 계획에 4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고정 간극 계획이라고 하는, 자, 고정 간극이라 하는 것은 반응하는 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강화하는 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간격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10 분에 5번 강화를 주는 계획이 어느 때는 2 분마다 강화를 주는 것. 그래서 고정 간극 계획에 있어서 고정된 강화 시간이 임박하면 반응률이 좋아지고, 바로 강화가 직면해 있었을 때 반응이 낮아지는 것. 그래서 강화 시간이 임박하면 강화하는 행동이 극대화되지만 강화를 얻은 데는 그 행동이 어때요? 급격하게 훅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이제 월급,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고전 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 중간고사 이제 앞두고 있는데, 자, 임박하면은 행동이 어떻게 돼요? 극대화되면서 '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무것도 못 했어.' 그러면서 밤새서 막 공부하는 경우 있죠. 최대한으로 행동이 어떻게 돼요? 극대화돼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요. 막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고 열심히 인제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는데, 자, 이 중간고사가 딱 끝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격히 쑥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제 고정 간극 계획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정해진 수의 반응이 일어난 후 강화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연속적인 강화나 고정적인 강화 비율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조작적인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작 면적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보수를 원해서 뭐 해요? 노력을 많이 하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하는 만큼만 일을, 그러니까, 자, 시간당 일을 하는 경우, 자, 1 시간에 요만큼 일을 해도 11,000 원. 근데 1 시간에 요만큼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만큼 일을 하는 사람, 이 양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2만 원. 네. 자, 그러면은 뭐예요?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수에 일어난 후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경작 면적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경우, 이만큼의 효과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은, 예, 본인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아까 조건은 뭐예요? 월급이라고 하는 측면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죠. 자, 여기서 1 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를 하면 30일 날 급여를 받죠. 또 1 일부터 30 일까지 근무하면 또 30 일에 급여를 받죠. 이거는 뭐예요? 고정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이고, 더 여기에 밤을 새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고정적인 값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비율은 뭐예요? 열심히 하는 만큼 받게 되면 요거는 나의 보수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게 바로 비율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따라서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을 내가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과는 뭐예요? 이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 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 강에서 우리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계속 연결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